안녕하세요. 진행을 맡게 된 이효진입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가더라도 방법은 다를 수 있겠죠. 오늘은 당내에서 서로 다른 노선을 대표하는 두 분 모셔봤습니다. 제 오른쪽에 안철수 의원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왼쪽에 윤석열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우리는 엄중한 국가 위기 사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차이를 알아보고요. 더 깊은 통찰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자, 시작에 앞서 너무 무겁게 출발하는 것 같아서요. 지금 각기 다른 방법으로 걷고 있지만 서로 칭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 친하시죠? 그럼요. 네. 아주 친합니다. 그럼 우리 안철수 의원님께서 윤상현 의원님 좀 칭찬 좀 해주실까요? 우선 저희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학번은 하나 우시고요. 네, 그래요? 제가 1년 빨리 들어갔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둘 다 힘든 수도권 다선 의원입니다. 와. 저는 경기도 최다선 의원이고요. 네. 윤상현 의원께서는 인천 최다선 의원이십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상임위도 같은 그 외교통일위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속해 있고 제 바로 옆자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흉문을 터놓고 고민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안철수 의원님이 윤상현 의원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정이 저는 아마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칭찬 좀 해주세요. 제가 이 여의도 정치권에 있으면서 네. 가장 양심적인 분이 누구냐? 저는 안철수 의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양심이라는 단어를 꺼내냐면은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회적 양심을 구현하는 건데 그 사회적 양심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양심이 선행이 되는데 가장 양심이 깨끗하신 분.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려고 정말 열심히 옆에 가고 가족끼리 동반 식사도 자주 하고 또 말씀 많이 듣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이 국가 문제, 당 문제에서 소신도 있으시고 네. 또 충정도 있으시고 더군다나 전문성 갖췄잖아요. 의사 하셨지, 교수 하셨지, 또 뭐 백신 개발도 하셨지, 그렇죠. 프로그래머시지, 또 정치인이시지.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정치에 들어오는 사회적인 욕구, 시대적인 변화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정치 무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떤 설계하는 데서 가장 필요한 건축가다. 정치인 중에 최고의 건축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유, 과찬 감사합니다. 시작에 앞서 정말 훈훈한 예? 아니 정말로 저는 그렇게 정말 생각합니다. 보기가 좋습니다. 예. 자, 두 분 공통점이 방금 국민의힘 예. 수도권 다선 의원 그리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칭찬하셨는데 예. 서로 또 잘 통하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윤상현 의원님과 어떤 점이 잘 통하세요? 저 사실 저 두 사람 다 네. 정말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굳게 믿습니다. 네. 근데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 그 중심에는 서로 상대방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것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 그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윤상현 의원께서는 정말 보기 드문 플러스 정치인입니다. 본인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점점 그 폭을 넓혀가는 그래서 우리 편을 많이 만드는 네. 정말 우리 진영에 꼭 필요한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플러스 맞습니다. 정치. 제가 우리 안철수 의원님께서 정말로 어떤 플러스 정치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정치에 가장 필요한 게 덧셈 정치고 플러스 정치다. 통합의 정치가 가장 필요하다. 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들끼리 최고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다. 정치라는 게 어떤 정치의 정도, 네. 정치가 길도자가 있다면 정즉인이다. 정치는 곧 사람이고 사람은 곧 정치다. 이런 면에 있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작년 총선을 겨냥해서 수도권 위기론 네. 또 당의 어떤 통합, 변화, 혁신 이런 걸 많이 주장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래서 제가 작년 4월에 개멸적인 참패를 당한 다음에 보수 혁신 세미나 12번 정도 했을 거예요. 지역도 돌면서. 그러면 서울에서 할 때는 항상 오셔서 격려해 주셔서 그래서 그런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이죠. 작년에 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저는 수도권 의원이니까 알죠. 아, 이대로 가면 진다. 그래서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동시에 또 윤상현 의원께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위기론을 꺼낸 건 뭡니까? 이 선거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뭐가 문제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뜻에서 꺼냈거든요. 네. 충심해서 당을 위해서 꺼냈는데 오히려 당에서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할 거면 배에서 내리라. 아,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 대해서는 수도권 의원들이 제일 잘 아는데 수도권이 아닌 쪽에서 그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저희 둘 의견이 불행하게도 사실로 드러났고 그래서 결국은 저 비대위원회로 바뀌게 되면서 결국은 이번 총선 참패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수도권 그래서 당시에 뭐 이제 당 사무총장께서 네. 이제 수도권 위기론 얘기하고 하니까 승선을 안 시키겠다. 네, 세상에 승선 안 시키겠다고 해가지고 하태경 의원이 찾아가서 도대체 누구냐. 그때 아. 윤상현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떴다고 하는데 정말로 당과 또 대통령과 네. 정부에 대한 어떤 충정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것을 좀 잘못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 총선에서 정말로 보수 정당 사상 최악의 개멸적인 참패를 당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저 수도권 다선 의원이시잖아요. 그래서 네. 수도권 민심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또 반응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당에서도 두 네. 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수 정치인으로서 안철수 의원님이 걷고자 하는 지금 방법,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요 안철수 의원님 전폭 지지하고 네. 전폭 지원하는 사람인데요. 보수라는 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보수라는 게 우리 인식 속에 수구적이고 네. 꼴통적이고 변화를 싫어하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개선 안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 우리 보수주의의 원조라고 하면은 영국의 18세기 정치 에드먼드 버크를 얘기하는데 버크가 처음 얘기할 때도 개혁을 얘기하는 거, 점적 개혁을 얘기하는 게 보수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은 제가 보기에 가장 필요한 우리 시대의 보수주의, 점적 개혁을 얘기하는 분이 우리 안철수 의원님이시다. 행동하는 보수주의자다. 저희가 지금 변화하고 혁신해야 되는데 변화 혁신의 방법에 있어서 물론 정치권도 변화해야 되지만은 정치권에서 어떤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끌어주는 정치 지도자가 없어요. 네. 그게 정말로 진정한 우리 시대 혁신적인 지도자, 행동하는 보수주의자, 정치인의 모습인데 예를 들어서 AI, 뭐 반도체, 퀀텀, 바이오, 뭐 양자 이 등등에 대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의 중요성을 알고 그거에 대해서 딱 길을 제시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이렇게 이쪽이다라고 길을 제시하는 정말로 행동하는 혁신주의적인 보수 정치인 바로 안철수 의원님이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행동하는 혁신적인 보수주의자. 예. 오늘 제가 너무- 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니 그래. 오늘 분위기 너무 아니, 좋네요. 근데 오늘 저는 서로 칭찬하려고 오늘 없는 거 만들어내는 게 왠지 보는 것 아니고요. 같습니다. 정치인이 정말로 그 고민하고 중요하게 그 뭐라고 합니까? 중요한 어젠다에 대해서 고민하는 네. 부분들이 내 생각은 이런데 그걸 말할 소신이나 용기가 부족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게 되죠. 네. 저는 그거는 그럼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저는 가장 용기 있고 가장 소신을 지키는 분은 윤상현 의원님이시다. 지금 최근에 보시면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자기의 의견을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누가 옆에서 또 뭐 잘못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비난하거나 해도 개의하지 않으시고 네. 자기의 소신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나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뜻을 관철하겠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네. 그런 분입니다. 아니 대단하신 게요. 요즘
화제의 중심에 아, 계십니다. 뭐 관저와 집회에서 연설하시고 예. 또 대통령 접견하시고 예. 자 이런 우리 윤석열 의원님을 보는 안철수 의원님의 시선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떠신지 또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네. 그때도 역시 용기 있게 그렇게 접견하고 난 다음에 나오셔가지고 그 하시는 말씀들 그때 김민전 의원과 같이 나오셨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쭉 다 봤거든요. 네. 근데 정확하게 본인의 소신을 그대로 밝히고 본인의 생각을 밝히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다른 그 뭐라고 합니까? 말을 하다 보면 사실은 숨기고 싶은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인간적으로. 네.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정확하게 정문법대로 그게 사실은 그래서 힘을 가지는 겁니다. 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칙은 유리할 때 지키면 그게 원칙이 아니다. 원칙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을 때도 지키면 그 원칙은 힘을 가지게 된다. 네. 저는 윤상현 의원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깁니다. 오늘 윤석열 의원님을 위한 방송 아니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짱가 아닙니다. 절대로. 잠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탄핵 찬성하고 반대 여러 네. 가지 의견이 엇갈리지 않았습니까? 네. 예. 우리 김상욱 의원 젊은 분이시죠. 네. 그래서 탄핵 찬성해야 된다고 혼자 이제 피켓 시위도 하고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찾아갔어요. 네. 한 번은 20분 이상 또 얘기도 했고 또 그 다음에 다시 또 우리 의원총회 들어왔길래 밥 먹었냐 했더니 밥 먹으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도 흔들리지 않냐 자기 본인 소신이 그럼 소신대로 해라. 네. 너는 너의 헌법기관에서 소신대로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면 적대시를 해버리는데 저는 며칠 전에도 본회의장에서만 너무 반가워가지고 김상욱 의원을 두들겨줬어. 본인도 느꼈을 거야. 네, 제가 맞습니다. 이렇게 참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그런 걸.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서 의견이 있지만 서로 항상 인간적으로 적대시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서로 통합의 정치를 해나가는 이런 게 중요하고 저는 이제 우리 의원님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재작년에 완전 비운 게 핵심이었잖아. 우리 당의 비운의 핵심은 안철수 의원님, 윤상현 의원 맨날 그랬는데 야 많은 사람이 왜 수도권 위기론 수도권 위기로부터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이제 제가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얘기해주고 또 일종의 네. 변론해주고 하는 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정치하면서 개인적인 어떤 인간미, 네. 의리를 되게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독특한 스타일인데 그런 면도 있고 또 가치에 대한 의리도 있고 그래서 관저갈 때도 아무도 안 갈 때는 내가 가서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했고 또 면회한 것도 어떤 개인이냐 지도부냐 그런 차원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네.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더욱더 가봐야 예. 된다. 한 번 갈 걸 두 번 가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미국에 박사과정에 처음 가서 제가 중국인 교수한테 콜롬비아 대학 교수 중국인한테 중국 공부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공부를 하면은 이제 이 고사성어를 성어고사라고 합니다. 네. 청이 꾸시라고 하는데 성어고사에 나오는 표현 중에 저한테 가르쳐 준 게 구인 구도죠. 송인 송도가 네. 구인 사람을 구할 때는 구도죠. 끝까지 구해주고 송인 사람을 보내줄 때 라이드를 가다가 보내줄 때는 어디 야 이거 내려서 택시 타고 가 하는 게 아니라 집에까지 되라. 송인 송도가 집까지 되라. 찌오는 찌오 따오띠 숭는 숭 따오찌야 이거를 제가 아주 제 인생 철칙에 의해서 내가 끝까지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윤상현 의원님과 친해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예.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나라 외교의 가장 큰 이슈부터 다뤄볼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국정을 대표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어떤 교섭을 할 수 있을지 좀 우려가 되는데요.
사실 취임 전부터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한미 동맹 분담금 문제, 또 관세 장벽 등 소위 트럼프 스톰은 예견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정적인 예측과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조선업과 방산업에도 좀 상당히 긍정적인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펜실베니아 대학 동문이신 안철수 의원님, 이런 얘기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최근에 네. 그 제 동기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대학교 출신 중에 제일 유명한 두 사람이 있다. 두 사람. 한 사람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고 네. 두 번째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머스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두 사람인 거죠.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안철수 세 번째 의원님. 아니요, 그런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네. 우리나라 국익을 잘 살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걱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산을 짓고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겠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제일 처음 문제는 관세 올리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전까지 미국의 자동차나 또는 2차 배터리 공장을 지으면은 보조금을 준다고 했는데 그걸 안 주겠다고 하는 거. 네. 그 다음 세 번째가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멕시코라든지 또 캐나다, 특히 퀘벡 지방에 지사를 많이 세웠습니다. 네. 왜냐하면 나프타 때문에 그 관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특히 퀘벡 지방 같으면 수도세가 0이고 전기세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거기 2차 전지 포스코에서도 투자하고 다른 회사가 투자를 많이 했는데 네. 갑자기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기 요인이고 잘 헤쳐나가야 되고요. 네. 근데 또 두 번째로 저는 기회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이 열심히 쫓아와가지고 그나마 우리나라가 강국인 메모리 반도체가 점점 이제 그 격차가 좁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서플라이 체인을 끊으니까 네. 우리나라에게 기회가 생긴 겁니다. 앞으로 4년 동안은 중국보다도 더 앞서갈 수 있는 시간을 번 셈이죠. 그래서 이때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우리 정말 기술들을 개발해야 되고요. 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못 쫓아올 새로운 초격차 기술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거기에 우리나라 앞으로 100년간의 운명이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윤상현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다녀오셨습니다. 예, 네. 취임식에 너무 추워가지고 아유, 하원 위원장 고생하셨어요. 빌딩에 가가지고 네. 레이번 빌딩에 가서 네. 에드 로이스 전 하원 위원장 또 그분하고 같이 취임식을 TV로 네. 하원 의사당 안에서 봤습니다. 잘 다녀오셨고요. 예. 네, 트럼프가 이제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이어서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예. 이제 보편 관세 예, 예. 적용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는데요. 의원님 그거 언제쯤 어떤 방식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하세요? 최근에 보니까 2월 최근에죠. 네. 1월 20일 날 뭐 관세 부과한다고 했다가 결국 행정명령 내리지 않았습니까?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 25% 관세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한 달간 예, 또 한 달 유예 내에 협상한다고 한다고 그러고 했죠.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 10% 한다고 그러고 또 중국은 이에 대해서 또 관세법을 작년에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보복을 했고 그래서 우리한테도 분명히 올 거다. 예. 올 거다 하는데 어제 그저께 보니까 상호 관세 reciprocal tariff라고 해가지고 상호 관세 얘기를 하는데 상호 관세라는 게 관세의 차등이 있을 때 서로 그 격차만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독일산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는 미국에서 2.5% 관세를 부과하거든요. 네. 근데 미국산 자동차를 독일에 팔 때는 10%. 그러니까 이게 7.5% 차이가 나니까 그거를 같이 똑같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reciprocal tariff 상호 관세인데 우리하고는 적용이 안 될 거다. 우리는 한미 FTA 해가지고 거의 모든 공산품 99%가 이제 관세가 없거든요. 쌀하고 농산물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어떻게 할 거냐 보면 이제 보편 관세, Universal Baseline Tariff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할 가능성이 있다. 10% 등 전 세계 일률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 일기 때 보면은 이제 철강에 대해서 중국에 25% 관세 때리고 우리는 쿼오타로 해서 물량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2월 중순경에 반도체, 철강, 뭐 의약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때린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수출에 작년에 557억 달러인데 수출 이 액수의 거의 70%가 자동차 수출에서 기인하다. 그래서 네. 자동차도 넣어서 아마 뭔가 제협상이 들어오든 아니면은 뭐 쿼오타를 하든 어떤 뭐 관세 이걸 부과를 하든 아마 조만간 2월 중에 있지 않나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2월 중 빠르면. 2월 중. 예. 자, 지금 이제 산업계, 예. 경제에 미치는 영향 위주로 지금 말씀 나눠보고 있는데요. 예. 또 한미 동맹 비롯해서 북미 관계 또 안보 측면에서 대비해야 될 부분도 예. 많을 것 같아요. 예. 안철수 의원님. 사실 네. 저 2월 7일 날 미일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의미 있는 성명을 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해결할 필요성을 표명했고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 큰 걱정은 좀 던 셈이죠. 네. 일단 이대로만 지켜진다면. 근데 지금 뉴클리어 그 웨펀이라는 그 스테이트로 한 단계 올린 평가를 미국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그 대응 수위를 높이는 것을 미국에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그 핵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는 기구가 NCG입니다. 그러니까 차관급이 아니고요. 차관보급의 네. 뉴클리어 컨설테이션 그룹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토에는 MPG라고 장관급의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이 있습니다. 그 급으로 올려야 된다. 그래야지 이 핵무기에 대한 그 처음에 전체적인 계획부터 네. 운용에 대한 것까지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한미 그 원자력 그 협정을 개정을 해가지고 네. 호주처럼 핵 추진 잠수함을 사실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거의 지금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가 거의 다 지금 저장할 장소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일본은 지금 허용되어 있거든요. 네. 허용을 받아야 된다. 그 세 가지 정도를 이제 그 받아서 수위를 올리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될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안보와 관련해서 또 윤상 의원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2월 7일인가요? 네. 트럼프 28시계로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라는 네.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지난 1월 22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날 이제 북한에 대해서 핵 보유국 뉴클리어 파워라고 했고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도 상원 인사청문회 보내는 서류에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미국 조야의 분위기는 작년 민주당 공화당 정당 강요에 보면은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조야의 분위기가 북한 하면은 뉴클리어 파워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러나 뉴클리어 파워로 완전히 인정할 거냐 이거는 다른 문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에 네.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저는 거의 한 90% 이상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가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보통 화성 18형 네.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면은
고도 한 7,000km 이상 올라가가지고 1,000km 이상 날아갑니다. 그것을 보통 미사일을 정상 각도에서 발사를 하게 되면은 15,000km 가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은 뭐 뉴욕을 때리든 뭐 LA를 때리든 저기 마이애미를 다 때릴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쏴서 그게 정말로 대기권 밖을 나갔다가 대기권 안으로 재진입할 때 엄청난 고온 7,000도 8,000도의 고온을 견딜 수 있느냐. 견디고 들어오면은 그걸 가져오는 것을 재진입 기술, 리엔트리라고 하는데 재진입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근데 아직까지는 재진입 기술을 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곧 가지게 될 거다. 러시아하고 북한의 군사 협력이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고도화되면서 결국은 그런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앞으로 1, 2년 안으로 넘어갈 거다. 그러면은 북한이 맘만 먹으면 어디든지 미사일로 LA든 뉴욕이든 마이애미든 때릴 수 있는 능력을 실질적으로 보여줄 때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상황에 오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하고 핵 협상, 군축 협상을 해서 야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만 개발해, 배치하지 마라. 그리고 너 인정해 줄 테니까 핵 확산시키지 마. 소위 말해서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 동결로 갈 수가 있다. 핵 동결로 가면 핵 확산 저지로 갔을 때 그러면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된다. 핵 보유국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우리도 그 상황을 항상 그려놓고 거기에 맞게끔 어떤 제한적 핵무장, 제한적인 핵무장 또 아니면 조건부 핵무장을 하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미국하고 북한하고 핵 동결로 가서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되면은 우리도 그때 트럼프 대통령 설득해서 우리도 핵무장을 하겠다. 그러나 그 핵무장이 북한하고 동시에 핵 군축을 하는 핵 폐기를 위한 이 핵무장이다라고 설득을 해서 우리도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누굴 만났냐면은 엘브리지 콜비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외교안보 책사죠. 이분이 국방부 정책 차관에 임명이 돼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작년에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도 그럽니다. 한국을 핵 보유시키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 훨씬 더 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도 또 잘 읽어내시고 또 이런 것들을 또 읽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의견이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시간 다음 질문으로 아니 시간 마음대로 써야 되겠어요. 하겠습니다. 자, 경제 질문 또 다시 좀 더 드려볼게요. 최근 미국과 중국이 세계 패권을 두고 격하게 좀 대립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제조업 치킨 게임 벌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로 인해서 제조업이 주력인 국가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고래 싸움에 끼인 우리나라 경제 생존 전략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보조금 축소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중국의 딥시크 쇼크로 자, 미중 간의 AI 기술 전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이 AI 3대 특위로의 도약을 위해서 자, 지금 국민의힘 AI 3대 강국 도약 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안철수 의원님. 최근에 또 반도체 특별법도 발의하시고 하셨는데요. 의견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이 그 인프라를 까는 겁니다. 인프라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 민간에서 투자를 해서 거기서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AI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염려가 큽니다. 그러니까 우선 투자하는 돈을 따지면 중국은 지금 2030년까지 1,800조를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트럼프가 이제 하면서 거기는 임기가 4년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2029년까지 720조를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작년에 그 통과된 그 액수가 1조 8천억입니다. 몇 배인가요? 그러니까 뭐 중국의 5년이긴 하지만 거기에 1,000분의 1인 거죠. 1,000분의 1. 거기다가 또 인력도 문제입니다. 사실
중국은 지금 보면 딥시크 정말 젊은 사람들이 개발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41만 명이 있습니다. 미국은 또 그에 못지않은 인력의 20만 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2만 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서울시에서 1년에 1,000명씩 이렇게 네. 만들겠다고 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건 잘못된 거다. 100만 명이 필요하다. 100만 명. 100만 예, 명. 10만 명도 아니고요. 저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1차 혁명 그 전기기관, 2차 혁명 전기, 3차 혁명 IT는 모두 다 도구였습니다. 사람이 쓰는 도구기 때문에 네. 그 도구를 쓰는 기술자만 개발하면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0명 정도면 사실은 충분합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은 도구가 아닙니다. 동반자입니다. 같이 옆에서 일을 하는 인공지능은. 거거든요. 그리고 전 산업 분야에 모두 다 파급이 됩니다. 의학도 되고 제조업도 되고 금융업도 되고 네. 모두 다 되니까 이거는 10,000명 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100만 명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지 이것을 충분히 우리나라 전역에서 쓸 수 있고 정말 우리가 목표로 하는 3대 강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AI 100만 군사를 만들자. 100만 군사. 예. 100만 양명설. 맞아. 우리 인 의원님도 네. 제가 보기에 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맞는 말씀입니다. 네, 네. 우리가 AI, 뭐 반도체 이런 네. 면에 있어서 거의 중국이 우리를 다 따라왔습니다. 이 반도체 메모리 분야 빼고는 그럼요. 모든 첨단 과학 네. 기술을 중국이 섭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최첨단 국가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인력을 완성 이제 소위 말해서 배양을 하고 인력을 양성을 했는데 우리가 AI 인력이 너무너무 적다. 네. 중국은 이 AI 인력 양성을 뭐 천인 계획이다. AI 특별 이 전문가들을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 또 예. 만인 계획 만들고 그래서 우리 말씀하신 것 같이 100만인 계획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이 AI 3대 강국 뭐 특위위원장을 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 해야 됩니다. 대통령 산하에 AI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권한정지돼 직무정지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철수 의원님을 정부 측 사이드에 빨리 모셔서 AI 특별위원회를 관장하게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시급한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이게 정치보다 가장 중요한 예. 거다.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미중 어떤 관세 전쟁 속에서 우리에게 위기도 있고 기회도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대가 매번 수출하는 게 거의 4분의 1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뭐 아니면은 아세안 쪽의 시장도 개척을 하고 특히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중국으로 가는 중간재 생산 기지가 아니라 우리도 빨리 첨단 산업으로 산업 구조 고도화를 해야 된다. 그럼 AI, 반도체 이런 거에 대해서 빨리 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AI 반도체 특별법 하는데 민주당 맨날 안 만들어주잖아요. 네. 전력망 특별법도 동의 안 예. 해줘. 제가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AI 반도체 가장 중요한 게 새가 인수전이랍니다. 인수전. 뭔지 아세요? 이어진 아나운서님? 네. 인수전. 인이 사람 인이고요. 네. 수가 물이고 전이 전력이에요. 인수전. 인수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맨날 야당이 발목을 잡고 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안철수 의원님이 당뿐만 아니라 정부 측 사이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기회를 줘야 된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빨리 법을 좀 만들어 주세요. 제가 또 통과시켜주세요. 하나 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인력 유출국이라는 걸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네. 무슨 뜻이냐면 그 맥킨지에서 예전부터 이 각 나라별로 인재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다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 그걸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요. 뭐 약 20-3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은 인재 유입국 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인재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인재 유출국. 나가서 안 돌아오는 거죠. 미국에서 그냥 자리 잡고. 한국은 인재 유입국이었습니다. 네. 미국에서 교수하던 분들이 저 바로 앞에 계시네요.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나 다른 직종을 잡죠. 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미국은 여전히 인재 유입국입니다. 네. 근데 중국은 인재 유입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에서 일하던 중국인 그 교수들이 다 중국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반대로 한국은 인재 유출국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인재를 기르는 것도 좋지만 이미 있는 인재도 어떻게 하면 밖으로 나가지 않고 네. 자기의 일을 국내에서 할 수 있게 하는가. 네. 저는 그것도 정부에서 정말 신경 써야 될 그런 몫이라는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씀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 이제 또 좀 예민할 수 있는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 위기 사태 사실상 이 두 분은 완전히 다른 견해를 보이면서 각자의 노선을 좀 택하셨어요.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 탄핵 안철수 의원님은 찬성하셨고 윤상현 의원님은 반대하셨습니다. 자, 그럼 각자 그렇게 선택한 이유와 또 해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철수 의원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탄핵에 찬성했던 이유가 그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이 계엄은 그 전시나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 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저는 그 당시 제 판단으로 이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물론 야당이 함부로 이렇게 폭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정도는 아니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들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 대통령께서 이 계엄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네.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면 계엄은 취소가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군대를 국회에 투입을 하고 경찰들을 동원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그 국회에 들어가는 걸 막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달라. 거기에 제가 찬성을 한 것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그 어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대구역에서 이렇게 모여서 시위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마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민감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마음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마음이 편합니다. 네. 그리고 다 눈에 보이는 분들이 다 같은 의견이니까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보면 30%에서 뭐 많은 40%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상태에서 안주하고 머물러 있다 보면 다른 노력은 안 하다 보면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주는 그냥 그냥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감히 호소드리기를 그분들도 꼭 필요하고요. 네. 근데 그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가지가 다르더라도 한 가지만 같으면 즉 다른 건 몰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네. 그 생각을 가지신 분이면 어떤 분이라도 다 우리 편으로 모아서 50%를 넘겨야 그래야지 우리 모두가 원하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걸 막을 수가 있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저도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윤상 의원님 본회의장에서 혼자 앉아 계시는 안철수 의원님과 악수도 하시고 왜냐면은 이제 하셨는데 비하인드 스토리. 탄핵을 반대하는 네. 당론이잖아요. 네. 탄핵을 찬성하셨잖아. 예전에도 탄핵 문제 말고도 네. 당론 반대하는 거 하면은 막
어떤 사람들이 나서서 뭐 탈당하라 뭐 하라 막 그러면 제가 무슨 소리냐. 우리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민주주의 정당의 요체다 해가지고 제가 매번 옹호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같이 갈까 했는데 이제 본인의 소신이 있었고요. 예, 그때 그 의원총회에서 제가 또 입장을 밝혔죠. 밝혀졌어요. 네. 그래서 그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헌법 77조에 보면요. 네. 대통령 비상계엄의 발동 여건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데 네. 저도 비상계엄 왜 했지? 동의를 못 해요. 동의를 못 하는데 제가 이제 많은 헌법학 교수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대통령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전시사변 이에 준한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해석 권한이 대통령에만 있다는 네. 걸 알게 됐고 이제 헌재 재판에서 군인들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또 대통령이 직접적인 체포 지시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었다는 거. 그래서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게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탄핵을 반대하는 게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또 우리의 미래와 우리 후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등장한 문재인 그 민주당 세력들이 얼마나 정치를 독재화시키고 경제를 폭망시키고 외교안보 정말로 밑바닥에 만들어 놓은 해체했습니다. 해체. 네. 그런 정권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해서 이런 등장하는 세력들 이 사람들 때문에 안 된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민주당 이 탄핵 세력, 당대 동조 세력한테 정권을 남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 네.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속에 이제 광화문 집회로 나가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집권했을 때 지금 한번 보시죠. 카톡 검열하겠다, 유튜브 검열하겠다, 여론조사 기관 또 그걸 특위를 만들고 세상에 대한민국 우파 정부가 이런 적이 없습니다. 네. 결국 이 사람들이 들어서면 정말로 끔찍한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탄핵이라는 절차가 미국에서는 1972년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탄핵할 때까지 네. 상원에서 투표하기 직전에 본인이 사퇴하셨는데 그때까지 2년이 걸립니다. 아치볼드 칵스 특별검사가 하고 예. 의회에서 조사도 하고 이런 걸 하고 클린턴 대통령도 1997년 모니카 루인스키하고의 그거 가지고 뭐 의중이다 사법방해다 했을 때도 1년의 그 절차가 있는데 우리는 딱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민주당이 딱 찍어버려. 그리고 여러 민당 의원들이 가가지고 장군들 만나서 또 오염시켜. 네. 그럼 선전선동해서 확 모든 미디어가 따라가는 거. 그래서 탄핵 절차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이런 면에 있어서 어떤 이 기본적인 절차를 해야 된다. 대통령이 내란이 아니다. 네. 통치행위다라면은 같이 한솥밥을 먹었던 동지로서 그걸 한번 당내에서 제가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특위를 만들어서 한번 연구도 해보고 학자들을 불러서 또 하고 또 국회에서도 또 여야 간의 논의도 해보고 그 다음에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무조건 선전선동으로 딱 탄핵부터 하고 내란이다 규정하고 지금에서야 우리가 그걸 밝혀지니까 결국 우리가 민당의 선전선동에 당한다. 이게 우리가 좀 약한 골이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저라도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안철수 의원님은 9개가 달라도 하나만 같으면 힘을 합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거 막아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제 목표는 네. 분명합니다. 윤상현 의원님은 우리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합장의 탄핵과 정리가. 대통령 구속의 본질을 보니까 네. 이 내란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어요. 그런데 영장 청구, 발부, 집행이 전부 불법으로 이루어져. 또 검찰도 거기에 같이 올라타고 네. 이런 걸 보면서 전부 다 이 내란죄 프레임에 다 민당의 선전선동에 맥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내고 있고 결국은 이게 이 사법 카르텔 좌파 쪽에 주사파 카르텔하고 이런 게 서로 강력한 좌파 카르텔을 만들어서 얘네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래서 이걸 수호하기 위해서 제가 뛰고 있습니다. 네. 뭐 민주당에서는 맨날 극우라고 하는데 아니 제가 어제도 광화문 집회 나갔는데 그 4-5만 명이 전부 극우 인사 아니거든요. 우리 당 사람들도 많이 와. 근데 무조건 극우래 밑에 그런 상황입니다. 안철수 의원님은 이제 보수주의자 분들에게 많은 또 의견을 듣고 계십니다.
자, 극복 방안, 대처 방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네. 힘을 합해야 이길 수 있다. 네. 저는 그런 파입니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께서는 또 그 여러 정말 신념을 가진 지지자분들을 많이 다독거리고 같이 이렇게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저는 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윤상현님은 뭐 극우 프레임이 아니다. 거기 또 다른 중도도 아니 있고 우리 보수도 그 있다. 광화문 집회 가면은 정말로 당원들도 많이 있고요. 네, 네. 국회의원들도 많이 계신데 단상에 안 올라 네. 뿐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플러스 정치를 해야 된다. 네. 다 하나가 돼야 된다. 뭐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전부 하늘에 달린 문제고 저는 기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오셔서 뭐 여러 개헌 문제 뭐 이런 것도 하시겠죠. 그래서 그건 다 하늘이 결정하는 문제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플러스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그리고 어떤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개인적인 의리라는 거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의리 이것도 중요하다. 그런 면에 있어서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다양한 견해 정말 잘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당을 생각하고 예.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정말 두 분 다 극진하신 것 같습니다. 차이를 이해하고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우리 정치 문화가 많이 확산돼야 할 텐데요. 이제 두 분 동료 의원으로서 서로에게 응원과 격려 한 말씀씩 저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안철수 의원님을 가장 좋아합니다. 정말로 가장 합리적인 분이시고요. 네. 그리고 혁신적인 분이시고요. 또 행동하는 분이십니다. 이 더군다나 의사, 네. 교수, 뭐 기업가, 또 정치인 그래서 많은 부분을 섭렵을 해서 정치하는 게 종합예술 아닙니까?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이 총체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변화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지도자다. 균형 잡힌 지도자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항상 안철수 대표님 일하시는 거 옆에서 많이 돕고 있다. 앞으로도 도울 거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새해니까 네. 아까 중국말에서 얘기했지만 중국 사람들은요. 우리 이현진 아나운서님 공시 파차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말이에요? 공시 파차이.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라. 부자 되세요 하는데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경제가 좋아지고 또 서민 경제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서민 경제 주름살이 펴지고 우리 모두가 같이 좀 부를 많이 창출하는 부자 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시파차이. 공시 파차이. 자, 우리 예, 저 윤상현님께 또 윤 격려 의원님께서 응원의 메시지. 굉장히 소박하고 네. 이렇게 자기 자랑하지 않으시고 네. 그 많은 주민들과 소탈하게 이렇게 지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어요. 지금 표정이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네. 근데 무소속으로 2번 당선되신 그게 뭐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네. 근데 그게 다 그동안의 인덕을 쌓으신 그 결과인 거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에서 교수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또 저 정치 쪽을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백그라운드도 탄탄하고 글로벌 감각도 저는 300명 중에서 제일 높다 이렇게 네.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특히 트럼프 2기 때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대를 많고 그리고 또 저도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저는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거를 상부상조. 오늘 너무 좋습니다. 상부상조 네. TV.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아까 또 인사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말씀드리면 지금 진짜 혹한입니다. 영하 10도 정도 네. 되거든요. 네. 근데 저 생각해 보면 지금 건설 노동자분들 한 140만 명 계세요. 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도 한 110만 명 분 정도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제대로 잘 살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네.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사실은 민생경제와 AI 둘 핀셋으로 추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지금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고 미래 경제 그리고 또 그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민생에 특화된 그런 법들 빨리 통과시키는 거 이런 걸 민주당에서 제발 좀 그거라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야, 자 오늘 플러스 정치인 예. 1등 정치인 이렇게 두 분과 서로 혁신, 변화 혁신의 네, 정치. 이런 말씀 대한민국 나눠봤는데요. 아니 당 뭐 3대 그 특위 뭐 네. 3대 역량 강화가 아니라 정부 측에서 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끼리만 서로 칭찬한 것 같아서 예. 보고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고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저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실 5회째인데요. 네, 처음으로 윤상현 의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윤상현 의원 모시고 네. 그리고 또 보다 더 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아나운서 분까지 모셨습니다. 특별히 지금 카메라도 제일 많이 설치했습니다. 오늘이 예. 제일 좋으셨죠? 예, 오늘 제일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예를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네. 2주 전에 이제 서로 약속한 다음에 2주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저희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치인 중에서 정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말하는 사람은 윤상현 의원님과 저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예, 보실 예. 거예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네. 이 추운 겨울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윤상현님도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대로 네. 이심전심이 아니라 네. 안심윤심입니다. 아. 안심윤심. 그래서 명언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고 마음으로 아끼는 네. 우리 시대의 당의 양심 정치인 네. 안철수 의원님이 참 유튜브 개설해서 이런 토론 너무너무 유익했고요. 구독자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고 네. 저나 우리 안 의원님이나 항상 서민분들이 흘리시는 땀과 눈물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런 마음 변함없이 가져가겠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안심, 윤심,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그 진심이 잘 전달됐으리라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